네, 이번 시간 우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이고요. 첫 번째 이제 우편 서비스 구분 그리고 배달 기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우편 서비스는 크게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딱 규정하고요. 그거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선택적 우편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범위를 이제 좀 알기 전에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과연 뭘까라고 했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통신 서비스라고 되어 있네요.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래서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 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민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그리고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 서비스를 우리가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고 합니다. 내가 저기 섬에 산다고, 내가 저 시골 산간 오지에 산다고 우편 접수를 받지 않고 배달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우리 우편 서비스를 그런 사람들에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범위를 딱 정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은 우리 교재 보시면 뒤쪽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 통상 우편물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 뒤쪽에 이렇게 나오는데 21페이지 보면 통상 우편물 해가지고 21페이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소포 우편물 나옵니다. 그 21페이지 여러분들 개념만 일단 잠깐 한번 보세요. 통상 우편물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서신 등 의사 전달물, 그리고 통화, 그리고 소형 포장 우편물. 소형 포장 우편물 하면 여러분 작은 물건을 소형 포장 우편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통상 우편물 하면 요 세 가지가 포함이 된다. 그냥 쉽게 말하면 편지, 서신 같은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몇 킬로그램이야? 이하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미만이 아니라 이하입니다.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반면에 가로, 세로, 높이, 크기가 35cm를 이상인 경우, 그럴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소포 우편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20kg 이하인 경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2kg, 여기가 20kg. 그래서 이게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 여기는 보편적이고 여기는 선택적이고 여기도 보편적이고 선택적이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2kg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통상 우편물은 2kg 이하, 소포 우편물은 20kg 이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물의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 특수 취급은 여러분 다른 말로 그냥 등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무방합니다. 등기. 그러면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 등기 취급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2kg 이하면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 이렇게 딱 구분하시고, 그 밖에 마지막도 하나 또 기억하세요. 법률로 정하는 게 아니라 뭘로 정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암기를 해야 돼요. 뒤에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암기가 안 되면 풀 수가 없습니다. 네 가지 딱 기억하시면, 첫 번째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두 번째가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 세 번째가 1번, 2번 요거 통상 우편물이든 소포 우편물이든 뭐 했을 때 등기 취급한 것 역시 통상 우편물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네 번째가 대통령령으로 그 밖에 정한 것,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선택적 우편 서비스 한번 볼까요? 그냥 이거 제외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부과하거나 부수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제가 문제를 만들다가 보면은 요것도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어떤 걸 적용할 수 있다고요? 요게 적용된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서 모든 국민이 적정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보편적 우비스의 내용이고요. 그 대상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러면 보세요. 제가 3kg짜리
통상 우편물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2kg 초과하는 거죠. 그러면 그 우편 관서에서 접수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건 취급하지 않습니다라고 어쩔 수 없죠. 그러나 1.5kg짜리 통상 우편물을 등기 취급했는데 우리 인력이 없다고 접수 거부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2kg을 기준으로 이제 2kg을 초과하면은 선택적 우편 서비스, 20kg을 초과하면 역시 소포 우편물에 대해서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기록 취급한 것, 특수 취급, 등기한 것 역시 마찬가지더라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좀 쭉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것도 다 봐야 됩니다. 우편과 다른 기술, 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용어들이 좀 낯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뒷부분까지 이제 가면은 계속 요게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보시면 전자우편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우편. 이건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문서를 보고 싶다. 우리가 직접 쓸 필요 없이 내용물을 갖다가 우체국에다 보내면 거기서 직접 뭡니까? 출력 인쇄해가지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량으로 보낼 때 일일이 이렇게 쓰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을 파일로 보내면 거기서 출력해가지고 그냥 바로 보내는 거. 전자우편, 팩스, 모사 전송 팩스, 그다음 방문 접수 같은 이런 것, 특히 이런 것들, 우편물 방문 접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체국에 안 그래도 인력도 없는데 우리 집까지 와서 방문해서 접수하라라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 모든 국민에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체국 우편물 방문 접수 같은 경우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력이 좀 여유가 있고 또는 수요자가 많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굳이 안 해준다 하더라도요 상관이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 외 우편 시설, 그래서 우리 각종 우체국 관련되는 시설이라든지 우표, 엽서, 요금 표시, 인형이 인쇄된 봉투 또는 여러분 이거 우편 엽서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편 엽서 보면 다양한 엽서들 있잖아요. 그런 건 제작하고 하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집 가까운 우체국에다가 내가 이런 우편 엽서를 발행하고 싶은데 광고를 넣고 싶은데 그런 거 제작해 주세요. 우리 인력이 없어서 그거 못합니다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편 엽서라든지 그 다음에 우편 요금 표시 인형이 인쇄된 봉투, 차량 장비 등을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적 우편 서비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외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그 밖에 우편 서비스에 부과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카페에 제가 며칠 전에 그 우편법 시행령 관련해가지고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심한 문제로 하나 쭉 만들어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 한번 보기 전에 그 관련 법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나중에 법령은 따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때 법령만 따로 보지 말고 이 내용을 보면서 같이 보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우편법 보시면 자 336페이지거든요. 자, 336페이지 전에는 앞에 한번 보세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334페이지, 335페이지 보니까 조력 청구권, 통행권, 이용 제한 업무 정지, 등등등, 이렇게 검역, 등등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법령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교재가 제작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336페이지 보면 우편 영무란 말을 씁니다. 영무가 다른 말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14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 송달에 관한 체계적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그리고 적정한 요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해라 라고 해서 이제 그 범위가 1호, 2호, 3호, 4호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내용 그대로 나오고요. 3항 보세요. 3항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자, 요 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보편적 우편 영무 제공에 필요한 우편물의 수집 배달 횟수, 우편물 송달에 걸리는 기간, 이용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시는 여러분들 어떤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장관이 수시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기 오늘 뭐가 제한되고 이런 것들 보면 고시로 수시로 올려요.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만들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그 의결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수시로 변경돼야 되는 그런 것들은 이런 고시로 이렇게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제15조 한번 보시면 선택 우편 영무 서비스 제공해서 이런 내용들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요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만 거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말 그대로 법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만 딱 정해놨어요. 그 자세한 사항은 어디다가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요령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그 370페이지 한번 보세요. 370페이지. 370페이지 보시면 그 제12조 해서 보편적 우편 영무 제공 기준, 이용 조건 등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근무 기간이나 이런 것들 자 보세요. 근무 시간이나 그 371페이지 제가 그 볼드 처리하는 거 보시면 보편적 우편 영무 제공을 위하여 1근무일에 1회 이상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한다. 요거는 여러분 좀 체크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2회 이상이 아니에요. 1회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우체통에 우리가 우편을 넣었을 때 그 수거하는 거는 몇 번 해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해라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돼 있고 뭐 3일 이내 배달한다 뭐 등등등이 돼 있는데요. 송달 기준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또 공부 지금 다 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 자, 이렇게 이제 쭉 돼 있고 특히나 이제 시행 규칙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시행 규칙으로 잠깐만요. 자, 374페이지 한번 볼까요? 374페이지. 예, 374페이지 보면 선택적 우편 영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 374페이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하나하나의 그 개념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다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 뭐라고 되죠? 등기 취급. 2. 보험 취급. 3은 삭제됐고요. 근데 제가 이거 2020년에 뭐가 삭제됐나 보니까 대금 교환이라는 거. 그 제가 편저주해서 넣어둔 거 있죠. 그래서 대금 교환. 그다음 4는요. 증명 취급. 5는 국내 특급 우편, 특별 송달 등등등 해서 요 개념.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어떤 제도, 어떤 그 용어의 개념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갖다 한 문제로 이렇게 만들었더니 학생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선택적 우편 서비스인데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다음 중 현재 우체국에서 시행하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의 종류가 아닌 것, 우편 서비스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물었대요. 그래서 막 나열해놓고 여기 있는 것들 보험 지급이나 뭐 등등등등 막 이런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좀 빠진 그 예전에는 시행을 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금 교환 아까 말씀대로 대금 교환 같은 경우는 현재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처음 강의할 때만 하더라도요. 대금 교환과 관련해서 쫙 설명도 하고 내용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취급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일일이 다 이렇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 법령은 지금 보는 것보다 우편 관련되는 내용들 쭉 보고 난 다음에 우리 나중에 이제 법령을 따로 이제 공부할 때 그때 이제 복습 겸 해서 이제 그렇게 볼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딴 게 아니라 보편적 우편 서비스만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뭐다? 선택적 우편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 기출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8페이지네요. 자, 여러분들 기출 확인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추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우정사업본부 학습 자료가 나오자마자 정말 막 며칠 밤을 새면서 정말 여러분들 그 추록을 만들어가지고 카페에다 올려놨더니 이게 카페가 공개된 자료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학생이 이렇게 제보를 줬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든 자료를 이제 다른 쪽에서 자꾸 이용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출판사 쪽에서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관리를 좀 해달라라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좀 저도 좀 고민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바뀐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지금 이 자료를 일단 기본 교재 정말 이게 작년에 좀 늦게 나와서 그렇지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우편상식, 금융상식 교재 중에선 제 생각으로는 제일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실제 제가 그 과거 이제 우리 수험생들 중에 좀 매니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제가 이거 일일이 다 공부하면서 하나하나씩 볼드 처리 밑줄 다 한 거고,
챕터별로 그리고 이제 그 해당되는 파트마다 여러분 기출 문제를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교재에 대해서는 뭐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018년도 문제입니다. 우편 사업이 제공하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선택적 우편 서비스 그랬으니까 통상 우편물 하면 2kg,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 하면 20kg, 여기 해당되겠죠. 여기가 통상 우편물, 여기가 소포 우편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1번 보세요. 중량이 800g. 자, 그러면 보세요. 서류. 아까 통상 우편물이 뭐라 그랬어요?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 통화, 소형 포장 우편물, 요 세 개가 여러분들 통상 우편물입니다. 그럼 서류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당연히 서류 해봤자 통상 우편물이죠. 그래서 통상 우편물인데 800g이니까 이거 2kg 이쪽에 있죠. 그럼 이건 뭐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2번 중량이 25kg인 쌀자루 여러분 25kg면 상당히 큽니다. 이건 뭐다? 소포 우편물이에요. 통상 우편물로 봐도 상관이 없지만 소포 우편물로 봐도 뭐다? 어쨌든 25kg면 여기 있는 거잖아요. 20kg 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 맞고요. 3번 중량이 20g인 서신을 내용 증명. 자,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내용 증명은 등기 취급합니다. 등기. 우리 등기 취급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20g이면 어디야? 역시 통상 우편물. 내용 증명은 통상 우편물이거든요. 20g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편적 우편 서비스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중량이 2kg인 의류를 배달 증명. 자, 이것도 배달 증명 역시 등기 취급하는 겁니다. 근데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 자, 의류라는 것은 여러분 부피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포 우편물인데 소포 우편물은 20kg을 초과해야지만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되는 건데 2kg면 여기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수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통상 우편물은 2kg, 소포 우편물은 20kg 이하가 바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요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2번 현행 우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본 통상 우편 요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대 그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알고는 제가 위치가 좀 뒤쪽에 있는데 우리 앞에서 우리 봤었죠. 우리 우편법 시행령에서 규정했을 때 아까 기본 통상 요금과 관련해서 그 기본 통상 우편 요금 5g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5g 초가 25g까지가 있었고 25g 초가 50g 이하까지가 있었는데 자, 요거는 아까 뭐였습니까? 5에서 25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5g 초가 25g 이하인 규격 우편물의 일반 요금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얼마라고요? 현재 430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요거는 진짜 공부하신 분들은 딱 5초 컷이에요. 딱 보자마자 답을 딱 찾는 건데 공부 안 한 분은요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숫자가 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공부 수업 요령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배달 기한 한번 볼까요? 자, 배달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우편물을 보냈는데 한 달이 넘도록 2달이 넘도록 깜깜무소식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우편물 관련해 가지고 우정사업본부가 우편물 종류에 따라서 요런 우편물은 언제까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배달 기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정사업본부가 약속한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편물 배달 기한이라서 하나 둘 셋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 출제가 됐습니다. 그건 이제 국제우편과 관련해서 출제가 됐군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3번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자, 여러분들 배달 기한은 나중에 우리가 손해배상 공부할 때 지연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편물을 갖다 등기로 보냈는데 한 5일 있다가 도착을 한 거예요. 등기로 보냈으면 언제까지 보내기로 약속을 한 건데 5일 있다가 도착을 했다. 그러면요, 내가 등기로 보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연배상과 연결해서 그렇게 구별하면 된다. 그때 제가 요 파트 나올 때 같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할게요. 자, 여러분 요거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잘 아세요. 이거는 이제 토시 하나 안 틀리도록 알아야 되는데 쉽게 한번 볼까요? 일단 통상 우편물은 자, 등기 취급하든 등기 취급하지 않든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입니다. 자,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보시면 만약에 여기가 2월 5일이다. 이게 월요일이라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월요일이다. 그러면 제가 이때 등기로 우리 편지를 갖다가 뭐 친구한테 보냈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최소한 배달을 해준다고요? 2월 6일, 2월 7일, 6월 8일이니까 접수한 다음 날부터 하루 2, 3회니까 2월 8일 24시까지는 배달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통상우편물 같은 경우는 등기 취급을 하든 안 하든 똑같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워낙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등기 포함이라는 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소포 같은 경우는 다르거든요. 소포 같은 경우는 일반 소포는 얘랑 마찬가지로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인데 등기 소포 같은 경우는 이길 특급과 마찬가지로 접수한 다음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포하고 통상우편물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포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냥 일반으로 보내면 접수한 다음 날 3일까지지만 등기로 보내면요 오늘 접수했으면 내일까지 도착이 되는 겁니다. 내일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길 특급하고 당일 특급인데 요거는 이제 국내 특급과 관련해 가지고 이길 특급은 말 그대로 접수한 다음 날까지 배달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급하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책을 갖다가 친구한테 보내야겠다. 그러면 이거 그냥 단순히 등기 통상 우편물로 보내면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도착하기 때문에 기한이 좀 걸리죠. 그럼 뭘로 보내라? 이길 특급을 보내든지. 근데 당일 특급은 이게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취급하는 지역들이 그렇게 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수도권이라 이런 좀 한정이 되다 보니까 어려우면 이길 특급으로 그렇게 보내면 됩니다. 근데 소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길 특급으로 보내든 등기 소포로 보내든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도 의문이었는데 이번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자 우리 4월인가 5월에 당일 특급이 이제 폐지된대요. 자, 이건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당일 특급이 폐지된다라면서 공고가 이렇게 나오면서 자세하게 뭐라고 해놨냐면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자, 미리 좀 제가 할게요. 이거는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이길 특급은 굳이 소포 우편물을 대상으로 할 필요 없겠죠. 등기 소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 통상 우편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록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당일 특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진짜 빠른 건데 다만 당일 특급 같은 건 어떻게 배달하냐면 뭐 보니까 우정사업본부가 KTX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KTX 킵백송을 통해서 이렇게 배달을 하는 건데 요거는요. 제가 오늘 오전에 요건 오전에만 접수됩니다. 오전에 딱 접수하면 오늘 저녁 8시까지 도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발송을 했는데 오늘 8시까지 도착을 한다. 저녁 8시까지 도착한다는 거는 상강 오지라든지 이런 데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 거의 우편 집중국 근처 그러니까 아주 큰 그런 쪽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접수한 다음 날까지 이길 특급과 등기 소포는 배달이 되는데 제주로 배로 이제 만약에 보내야 되는 뭐 항공기가 아니라 배로 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이건 D+2 접수한 날로부터 하루 이틀 그러니까 이틀 뒤까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가 아니라 이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뭐예요? 접수한 다음 날이니까 D+1이죠. 요거는 D+2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통상 우편물 하면 일반 통상, 등기 통상은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 시험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출 문제를 보면 다음 날부터인지 그날부터인지 이런 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그 다음 소포 같은 경우는 일반 소포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등기 소포는 이길 특급과 마찬가지로 접수한 다음 날까지. 다만 제주도 배로 보내면 D+1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 도착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당일 특급은 21시까지예요, 20시까지? 예, 20시. 틀려주니까 계속 이렇게 했어요. 예, 20시까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거 24시까지 해도 틀립니다. 당일 특급은 언제까지? 오늘 저녁 8시까지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소위 말해서 원칙 규정, 기본적인 거고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외가 있는데요. 이제 도서하면 섬입니다. 섬이라든지 산간, 오지 등의 배달 기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갖다가 지키려 하더라도 도저히 이거는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교통 여건 등으로 인해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곳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 항상 이거 생각하세요. 그 지역에 이걸 배달할 수 있냐 없냐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우정사업본부장 저 세종시에 있는 분이 전국에 그 사장이 어떤지 잘 알까요? 모르겠죠. 그럼 그걸 잘하는 사람 누가 잘한다?
그 지역을 사정을 가장 잘하는 관할지방우정청장. 물론 관할지방우정청장이 하는 건 아니겠죠. 밑에 이제 직원들이 쭉 이제 관련되는 그 담당 우체국에서 보고를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건 기억하세요. 우정사업본부장 하면 안 됩니다.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이제 별도의 배달 기한을 정하여 공고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정사업본부에 보면 그런 고시들이 상당히 많이 떠요. 고시나 공고들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공고하고 고시하고 그냥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배달 기한 연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지역이 이제 뭐 배달 기한이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아는 저 원칙 규정하고 다르게 이제 적용이 될 경우 그렇게 고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선생님 그럼 배달 기한이 어려운 지역이란 건 도대체 어떤 지역입니까? 라고 했더니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등장한 건데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배달 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 선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접수 우편물. 그러니까 우편물을 갖다 우리가 접수를 했는데 최소한 접수한 게 어디까지? 집중국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날 바로 집중국까지 가기 어려운 경우. 그래서 우리 어디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작은 섬에 제가 우체통에다 넣었어요. 그걸 수거를 했습니다. 근데 배가 떠가지고 우편 집중국은 보통 큰 도시에 보면 있거든요. 대도시에 보면 있는데 거기까지 당일날 못 간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정해놓은 그 배달 기한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줄 쳐놨는데 우리 교재도 하나 좀 쳐놓으세요. 여기 있나요? 여기 그날이라고 제가 해놨네요. 그래서 접수한 그날의 관할 집중국으로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 또 이제 요거는 발송 접수 우편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배달 우편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건 요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접수, 그다음에 집중국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집중국, 그다음에 배달국. 여기 보면 자, 요게 보세요. 우리 접수 방법은 앞에서 공부했죠. 세 가지. 우체통에 넣거나 창구에 접수하거나 방문 접수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되면 수거를 해서 발송 담당하는 국이라는 것은 우체국입니다. 발송 우체국에 가면 발송 우체국이 이제 집중국 보면 여러분들 크게 있습니다. 저는 저기 분당에 있는 집중국 그게 자꾸 떠오르는데 거기 보면 막 온갖 차량들이 막 들락날락거리고 엄청 커요. 그 차량도 엄청 많고. 자, 그럼 최소한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해야 돼요? 당일날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날에 도착하지 못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집중국에서 저 다른 지역에 막 여기가 서울이다, 여기가 이제 대구다. 그럼 대구에 있는 우편물 집중국까지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근데 그 와가지고 여기 배달국까지 이때도 뭐다? 당일날 그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면요, 우리 배달 기한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때는 좀 더 배달 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관할 집중국에서 어디까지? 배달국 당일에 배달 우편물 준비 시간 안에 운송하기 어려운 이런 지역이라면 자, 별도로 뭐 하겠다? 배달 기한을 정해가지고 공고하겠다. 그 말인 겁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일이 걸리네. 여기서 여기까지 2일이 걸리네. 그러면요, 우리 앞에서 봤던 그거에다가 뭐 하면 돼요? 이것들 다 더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접수한 원래는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라면 이제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6일 이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접수, 배달, 우편물의 운송이 모두 어려운 것은 양쪽에 필요한 일수를 갖다가 다 합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방우정청에서 그렇게 정했다 그러면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다르게 적용하도록 공고한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필요일수 그냥 합해서 그냥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내용입니다. 최근에 들어온 내용이고요. 이거는 뭐 제가 강의 처음 할 때부터 있던 것, 이거는 법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등기 취급을 하든 등기 취급을 하지 않든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 배달된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일간신문. 여러분, 신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매일 최소한 주 5회 나오는 신문은 일간신문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그때 소식을 알아야 되겠죠. 한 5일 전에 있었던 사실을 갖다 내한테 배달해서 신문을 봤다.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특히 인터넷 시대에는. 그래서 보세요. 배달 기한의 적용 예외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임에도 불구하고 접수한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우편물이지만 어떻게 하지?
다음 날까지. 원래는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 배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접수한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한다. 자, 두 개 암기할게요. 뭐 주 5회 발행하는 일간신문. 그 다음에 관보. 여러분 관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신문 내지 정부 소식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발간하는 건데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법령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정책이 시행하게 됩니다. 이거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참 있다 도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 언제까지 된다고요? 접수한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그래서 이걸 예외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래 통상 우편물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가 되죠. 그럼 시험에 여러분 교묘하게 어떻게 나올까요? 통상 우편물인 간보는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 배달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요거는 간보하고 일간신문 같은 경우는 접수한 다음 날까지 배달한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배달 기한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 통상 우편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통상 우편물 하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자, 세 가지 있다라는 거 넓게 보면 네 가지인데 그냥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서신 독점법 기억나시죠? 서신은 누구만이 국가만이 송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서신에는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 서신이 있다면 여기는 신문 뭐 서적 뭐 등등등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의사 전달물. 그러니까 서신은 역시 의사 전달물이긴 하지만 이 범주에 보다도 더 큰 게 바로 서신보다 범위가 더 큰 게 의사 전달물. 그래서 보시면 자,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 그리고 여기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통화, 소위 말해서 돈도 역시 어디에 포함이 된다? 통상 우편물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송금 통지서 역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거 소형 포장물까지. 그래서 세 가지 1, 2, 3 요 세 가지는 모두 어디에 포함된다? 통상 우편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합해서 시험에 나온다고요. 자, 우리 앞에서 봤던 논점 중에 통상 우편물 얘들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몇 킬로그램 이하? 2kg 이하가 되고요. 얘들은 등기 취급하든 등기 취급하지 않든 배달 기한은 어떻게 된다?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간단히 보셔도 돼요. 서신이라는 것은 의사 전달 위해서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이렇게 송부하는 요걸로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이제 앞에서 했던 거고요. 다만 요 신문, 정기 간행물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서신 제외 대상이라 그랬죠. 의사 전달물이기는 하지만 서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봤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의사 전달물 한번 보세요. 의사 전달이 목적이지만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 대통령령에서 정하여 서신에서 제외한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신문, 정기 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 등등등.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올 때 한번 복습할 때 기억을 하세요. 신문, 정기 간행물, 서적. 서적의 요건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표지를 제외한 몇 쪽 이상? 48쪽 이상의 책자 형태로 인쇄될 것. 두 번째가 발행인, 인쇄소, 출판사 명칭이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쪽수가 표시될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것이고 상품 안내서는 표지를 포함한 16쪽 이상 이렇게 하고요. 화물 첨부되는 봉함하지 아니한 서류나 송장 같은 경우 그 다음 외국과 수발하는 국제서류 그리고 본점, 지점, 상호간, 지점 그러니까 우리 회사 업무용 서류는 몇 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그 외에 이제 신용카드까지 이런 것들 다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여기에 포함되죠. 여기. 그래서 이거는 뭐에 해당한다? 통상 우편물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뭐 통화 가볍게 보십시오. 유통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뭐 화폐, 보조화폐, 은행권 이런 걸 포함하고요. 소형 포장 우편물 하면 우편물의 용적, 무게와 포장 방법, 고시 규격에 맞는 자, 요 표현만 기억하세요. 소형 포장 우편물은 뭐에 해당한다? 물건은 물건이에요. 물건인데 무슨 물건? 가벼운 물건이 아니라 무슨 물건? 작은 물건이라는 거. 이런 게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요. 요게 요렇게 됩니다. 우리 보면 포장을 직육면체로 이렇게 하면 요렇게 되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걸 가로라고 하고요. 요거를 세로라고 합니다. 요거를 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로, 세로, 높이 요걸 합했던 게 요게
35cm. 그러니까 포장을 했더니 직육면체로 포장을 했더니 가로 세로 높이 이자의 크기가 35cm 미만인 것을 우리가 소형 포장 우편물이라고 하고요. 요 초가는 요 부분을 소포 우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둘 다 뭐다? 물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요 지갑을 갖다가 포장을 해서 보냈다. 지갑을 보내면 요건 뭐 35 안 되겠죠. 딱 맞는 케이스 하면 요거는 뭐에 해당한다? 소형 포장물로서 통상 우편물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노트북을 갖다가 포장해서 보냈다. 이건 노트북은 35cm 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다? 소포 우편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소형 포장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는 통상 우편물, 뒤에 거는 소포 우편물이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 딱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이제 발송 요건 보세요. 자, 여러분들 통상 우편물 하면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것 하면 여러분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는 여러분 보통 어떻게 보내요? 그냥 편지지만 보냅니까? 아니죠. 봉투에 넣어서, 즉 봉함하여 보냅니다. 봉함이라는 것은 봉투에 싸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여러분들 원칙이란 말이 있으면 반드시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발송하여야 한다 하면 안 돼요. 봉함하여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가 이제 나오죠. 다만 봉투에 넣어 봉함하기 적절하지 않은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 발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신문 같은 경우입니다. 신문 같은 경우는 원래 봉함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요. 띠종이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신문 이렇게 있고 접어가지고 띠종이 사용해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 거고, 특히나 이 경우 예외적으로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자 여기 보면 우편 엽서, 다음에 쭉 보면 사제 엽서, 제조 요건에 적합하게 제조한 사제 엽서, 그 다음 전자 우편물, 이런 것들은 그 특성상 봉함하지 아니하고 발송할 수도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칙은 뭐다? 통상 우편물은 원칙적으로는 봉함해서 발송하지만 엽서라든지 전자 우편 같은 경우는 봉함하지 아니하고도 발송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우편물 정기 발송 계약을 맺은 정기 간행물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띠종이 등으로 묶어서 발송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기 간행물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띠종이 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요건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원칙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우편물 이용자는 우편물 접수 시 우편물 외부에 다음 각호사항을 표시하여, 자 이거는 발송 뭐라고 합니까? 하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송 하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암기 해야 되겠지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편지 썼던 거 기억 한번 해보세요. 편지 썼을 때 이렇게 편지 봉투가 이렇게 있다. 여기 이제 우표. 근데 이건 우표를 붙여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후납, 별납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통신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그 우편물을 받았을 때 보니까 우표가 붙여져 있던가요? 그거 전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보냈는데 그 일일이 우표를 다 붙이고 도장을 찍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별납.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계산해가지고 한 번에 별도로 납부한다는 거고요. 뭐 후납 뭐 이런 식으로 딱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보면 보내는 사람. 그래서 누구 주소 쓰고 이름 쓰고 우편 번호 5자리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받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 주소 쓰고 이름 쓰고 우편 번호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기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발송인 수취인의 주소 그리고 성명 우편 번호.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시험에 살포시 뭐가 튀어나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전화번호는 아니겠죠. 그렇죠? 봉투에다 전화번호, 물론 우리가 쓸 때도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써야 되는 그 의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화번호는 쓸 필요가 없다. 그다음, 근데 우리 등기 그 소포 같은 거 보낼 때 보면 그 우체국 그 소포 포장지에 보면 전화번호 쓰는 칸이 있기는 있잖아요. 근데 그건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우편요금 납부 표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보낼 때는 보통 이제 우표를 갖다가 붙이고요. 반면에 이제 다량으로 보낼 때는 별납이라든지 후납 같은 그런 도장을 이렇게 딱 찍혀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우편물 외부에다가 표시해가지고 발송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이건 지금 통상 우편물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 한번 볼까요? 이게 좀 잘렸네요. 자, 2008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8년이 1회 시험이었어요. 2008년 그냥 무슨 시험이든지 간에 첫 번째 시험은 여러분들 좀 쉽게 좀 합격을 할 수 있는 거고 난이도도 좀 쉬웠습니다.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1년, 22년, 그리고 2023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험 계획이 돼 있는데 자, 이건 1회 시험이네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지금에 맞게끔 여러분 공부하시면 돼요. 첫 번째 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우리가 등기 취급하지 않은 우편물을 보통 우편물이라 했습니다. 보통. 근데 우리 여기서도 나오지만 요거는 지금은 우리는 일반 우편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편물, 일반 우편물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일반 우편물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자, 앞에서 우리 봤죠. 통상 우편물은 등기 취급하지 않든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소포 우편물은 등기 취급하지 않은 것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등기 취급한 것은 접수한 다음 날까지라 그랬죠. 그러면 요거 통상이든 소포든 둘 다 뭐다? 접수한 다음 날부터 며칠 이내? 3일 이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3일 이내. 그 다음 요거는 여러분들 삭제가 된 겁니다. 삭제가 된 거. 요거는 우리가 이제 폐지가 됩니다. 삭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참고로 상식적으로 생각 다음날 오전까지 보낼 수 있는 2길 오전 특급이라는 게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2008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12시까지 보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당일 특급은 당일 몇 시까지? 그렇죠. 20시까지. 20시. 그래서 20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여러분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폐지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요거 니은은 없어도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다음 2번 보세요. 우편물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요때도 또 2008년도. 옛날에는 여러분들 우편 상식이 분량이 진짜 작았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계속 해가 거듭될수록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2022년도 우편 상식이 별도 분리되면서 국제 우편 파트에서 특히나 이제 분량이 엄청나게 늘었고요. 물류 파트 그것도 분량이 많이 늘었어요. 자, 옳지 않은 것 같겠어요? 1번 우체통에 투입한 우편물의 접수 시점. 자, 우리 접수 시점은 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여 첨부된 우표에 토인한 때다라고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뭐 할 때라 그랬어요? 우체통에 투입하는 거. 자, 우리 아까 접수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계약을 언제 성립한다 그랬어요? 우리 첫 시간 할 때. 우체통에 넣었을 때 그랬죠. 그래서 우체통에 넣었을 때 성립하는 거지 그걸 꺼내가지고 확인하고 도장 딱 찍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X. 자, 그 다음에 2번 통상 우편물을 원칙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봉함하여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라 그랬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뭐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봉함하지 아니하고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대표적인 게 엽서, 전자우편 같은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좀 지금 뒤에 나올 거지만 그냥 간단히 보세요. 발송인이 우편물 내용의 신고 또는 개봉을 거부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에는 책이라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책이 아닌 것 같고 되게 이상한 냄새도 나고 그런 거예요. 안에 뭐예요? 한번 열어보세요라고 개봉을 요구했는데 이 사람이 싫어요라고 계속 발송인이 거부를 한다면 그때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물 안이 의심스러울 때는 여러분 바로 우체국 직원이 그냥 직접 개봉하면 안 돼요. 발송인이 뭐 한다고요? 스스로 개봉하게끔 하고 개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 그때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때 표현은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제 당시는 맞는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그래서 제가 가볍게 보라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 보세요. 우편물은 접수한 때부터. 자, 이 접수한 때가 뭐라 그랬어요? 접수한 때가 계약이 성립한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이용관계가 발생하고 우편간서와 발송인 사이에 그렇죠.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수한 때, 계약이 성립한 때 이용계약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2008년도 문제니까 여러분들 지금하고 조금 표현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이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고요. 3번도 아까 말씀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요거 규격 요건 외부 표시 기재 사항인데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통상 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자, 우리 재밌게 공부해야 돼요. 자, 이거는 암기가 좀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엉덩이 무거운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 분이 결국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보시면 자, 우편물을 갖다가 여러분 접수를 하는데 그래서 최소한 우정사업본부에서 정해놓은 요건이 있을 겁니다. 규격 요건. 그러니까 이 규격 요건에 맞게끔 해야지 접수가 되고요. 근데 이 규격의 요건에 어긋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규격 외 요금이라 해서 요금을 조금 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너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보시면 우리 교재에 보면 양쪽에 24페이지, 25페이지 해가지고 두 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이게 거의 흡사합니다. 다만 왼쪽에 있는 거는 쉽게 말해서 편지라고 생각하시죠. 편지 봉투에 넣는 편지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른쪽에는요. 우편 엽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편지 봉투가 훨씬 더 길죠. 엽서보다도.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도 한번 시험에 나왔었고 그리고 또 2019년도 시험장에 갔을 때 저는 근데 이 문제가 그래도 앞부분에 있어서 계속 수시로 봤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도 좀 쉽게 좀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긴 한데 야, 이거 학생들이 이거 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규격 외 취급, 위반 시 규격 외 취급이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과거에 그 기출 작업을 할 때 그때는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제 이게 규격 외 요금이 적용되는 사례를 찾는구나라는 것을 좀 캐치를 했는데 그때 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은 무슨 요건이다? 규격 요건이다라는 거. 규격 요건.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까요? 26페이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라에 무슨 요건이라고 돼 있어요? 라에는 건장 요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편조주에도 그렇게 표현을 써놨지만 규격 요건하고요 건장 요건하고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위반되면 규격 외 요금이 적용이 되고요. 이거 위반이 되면 규격 외 요금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말 그대로 권장입니다. 권장.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우리 편지 봉투 색깔 같은 경우 보통은 흰색이나 밝은색을 권장을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사촌들이랑 친구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크리스마스 카드 보낼 때 보면 노란색 카드 봉투 기억나시죠? 노란색이나 빨간색 그런 거 보냈다 하더라도 요금을 더 주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말 그대로 권장 요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 우선은 규격 요건을 위반하면 규격 외 요금이 적용된다라는 것.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위반 시 규격 외 취급해서 2019년도 기출, 2012년에도 한번 나왔었군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전에 기출 작업을 하면서 이게 생각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크기 90, 130, 130, 235, 0.16, 5mm인데 이거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도 다 암기를 하고 우리 이전 수험생분들도 다 암기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요건 여러분들 이따가 엽사하고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볼게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보고 자, 요거 지금 할게요 그냥.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봉투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편지다라고 할게요. 편지 봉투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엽서다라고 할게요. 우편 엽서.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형태, 여러분 편지 봉투는 우리가 이런 직사각형 형태였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보세요. 모양이 무슨 형태로 돼야 된다? 직사각형 형태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가로가 더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로가 더 길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근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시험장 갈 때까지 90, 140만큼은 한 100번 정도만 하십시오. 어렵지 않잖아요. 밥 먹으면서도 90, 140. 화장실 갈 때도 90, 140. 자기 전에도 90, 140. 자, 그 90, 140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외우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90, 140. 여기도 보면 90, 1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90, 140. 자, 이 말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로 여권, 가로 여권 90, 14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90, 140.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엽서를 할 때는 얘네들보다
30씩 더 커진다고 생각합시다. 30씩 더 커진다. 그러면 90에서 120, 140에서 17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여러분 시험장에서 적용하면 됩니다. 90, 140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엽서 같은 경우는 최소 요건보다 30cm씩 더 커진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가면 돼요. 120 다음에 여기는 120, 14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된다? 120, 130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130 이렇게 하시고요. 130. 그러니까 120, 130, 140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우리 그 가로는 좀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여성분들 신발 사이즈, 평균 신발 사이즈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강의할 때도 이렇게 여성분들 신발 사이즈라고 그랬는데 남자 말고 여자들 235mm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 채워졌죠. 처음에 90, 140 이건 무조건 동일하니까 최소 요건은 동일합니다. 90, 140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엽서에는 30씩 크시면 됩니다. 그래서 120 여기는 170 한 다음에 120, 140 있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130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130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런데 편지 봉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로 세로만 있는 게 아니라 봉합하는 거다 보니까 두께도 있을 수 있죠. 두께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암기하세요. 0.16에서 5mm다. 이렇게 딱 하십시오. 0.16에서 5mm. 얘는요. 두께가 필요가 없습니다. 엽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량인데 자, 우리 편지 봉투 중량은요. 자, 이거는 3g에서 50g. 엽서 같은 경우는 2g에서 5g 이렇게 딱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좀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끝내지 말고요. 선생님, 만약에 철수가 우체국에 접수를 했다. 자, 여러분 뭐 사례가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철수가 우체국에 접수를 했는데 편지 봉투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 계산해 보니까 가로가 240mm, 세로가 100mm, 두께가 0.3mm 이렇게 되어 있다. 두께가. 그럼 이거 규격 요금이 적용될까요? 규격 외 요금이 적용될까요?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때는요. 이 100은요. 90에서 130에 충족하고 0.3mm는 0.16에서 5mm에 또 충족하죠. 근데 240이니까 235를 넘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자, 여기는 뭐가 다 포함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5mm까지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 허용 오차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역시 규격 요금으로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다른 수험생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것, 그걸 가려내고 반드시 해야지만 우리 결국은 합격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거 두께는 말 그대로 뭐다? 0.16에서 5mm니까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두께를 재야지 이걸 갖다가 계속 누른 상태에서 그렇게 두께를 재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 3종 세트는 여러분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요거는 무슨 요건? 규격 요건. 그래서 부피, 크기, 그 다음에 모양, 그 다음에 중량 내지 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나무로 보냈다. 플라스틱으로 봉투를 쓰면 안 되겠죠. 자, 재질은 뭐다? 종이다라는 까지 기억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그 통신사 같은 요금 같은 거 보니까 주소가 여러분 봉투에 써있는 게 아니라 투명한 봉투에다가 비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예배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 봉투라고 해요. 창문 봉투의 경우에는 다른 소재로 투명하게 창문을 제작할 수도 있다. 이건 뭐 규격 요건에 부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 번호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자, 우편 번호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보시면 당연히 우리가 필수 기재사항으로서 발송인 수취인의 주소, 성명, 그 다음에 우편 번호, 그리고 요금 납부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편 번호 당연히 써야 되죠. 수취인의 주소와 우편 번호 이제 개편돼서 5자리. 제가 처음 강의할 때마다 6자리였어요. 그러다가 5자리로 이제 개편이 됐죠. 정확히 기재해야 되며 일체의 가려짐이나 겹침이 없어야 돼요. 이런 거는 가볍게 보시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몇 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수취인의 우편 번호, 여백 규격 및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하 좌우 4mm 이상 여백을 돌아.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우편 번호하고 나머지 주소가 이렇게 막 겹쳐버리면 이 우편 번호를 식별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편 번호 관련해서는 최소한 4mm 이상의
여백을 도라라는 거.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자, 요거는 요런 단순한 수치 같은 거지만 3일 이상의 여백을 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위치가 7의 여백 공간, 박, 주소, 성명 등 기재한 사항보다 아래쪽 및 수치 내 기재 영역 나와 좌우 너비 안쪽이 범위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요. 자, 우편번호 보통 이렇게 보내는 사람, 뭐 주소, 성명 쓰고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보내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편번호는 어디다 쓰라고요? 주소, 성명 아래다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할 때 주소, 성명 쓰고 우편번호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생각하고 머리에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요거 7의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계 처리할 때 요 부분을 갖다가 요 비워둬야 돼요. 요 부분. 요 기계 처리하기 위해서 이건 뒤에 바로 나올 겁니다. 지금 보면 요 기계 처리를 위한 공간 바깥에 주소 성명의 기재 사항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래쪽. 위쪽이 아니에요. 자, 우편번호 이 위에다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주소 성명 요 기재 사항보다 어디다가 요 아래쪽에다 쓰라. 아래쪽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수칭 기재 영역 좌우 너비 안쪽의 범위에 위치한다. 그 말인즉슨 너무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딱 하시고 그 다음 해당 영역에는 우편번호 외에는 다른 사항 당연히 쓰면 안 되겠죠. 뭐 여기 우편번호 쓰는 날에다가 감사합니다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요. 그냥 우편번호만 써라 그 말인 거고 우편번호 작성란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5칸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칸을 이렇게 인쇄해라.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제 아버지께서 15년 전에 우편 봉투를 갖다가 한 박스 사놓는데 그거 사용하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과거에 6자리 우편번호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뭐 제가 군대에서 이제 편지 보낼 때도 이런 식으로 됐던 거. 그래서 뭐 7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6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된 것. 즉 2019년도 10월 이전에 된 봉투를 이용한 통상 우편물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 지금 번호를 그냥 앞에서 5자리를 쓰면 돼요. 뭐 1, 1, 1, 2, 3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칸을 어떻게 하면 된다? 비워두면 됩니다. 이렇게 1, 2, 3, 4, 5를 쓰는 게 아니라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가지고 마지막 칸 비워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편번호 숫자를 어디서부터? 왼쪽 칸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기입하고 마지막 칸은 뭘로 해라? 공란으로 비워둬라. 알겠죠?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 우편 봉투도 왼쪽에서부터 그냥 5자리 순서대로 딱 쓰면 되고 마지막 칸은 그냥 공란으로 비워두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4mm라는 거. 저는 자꾸 6mm하고 헷갈리더라고요. 4mm라는 거. 우편번호 할 때 상하 좌우 4mm의 여백을 두고요. 그리고 우리 아래쪽에다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이구. 그 다음 6번 표면 내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지금 중간중간에 기출 표시된 거 보면 알겠지만 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자, 도안, 표시에 자,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발광물질, 현광물질, 인광물질 이거는 사용 및 기계 판독률을 떨릴 수 있는 이런 배경 인쇄 불가. 그러니까 배경을 갖다가 막 형광색으로 찬다든지 그런 것들은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할 게 여러분들 우리 편지 봉투 붙일 때 보통 뭘 많이 쓰는가요? 풀을 많이 쓰죠. 풀이나 접착제 같은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봉할 때는 뭘로 써라? 풀이나 접착제. 접착제도 가능합니다. 풀이나 접착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자, 스테이플러라든지 핀, 리벳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면 튀어나오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많은 우편물을 갖다 한 번에 배달할 때 다른 우편물을 갖다가 손상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플, 핀, 리벳 등 도드라진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접착제. 요게 여러분들 풀은 사용이 가능하나 접착제, 스테이플, 핀, 리벳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접착제도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당연히 제가 오늘 뭐 봉투를 안 가져왔는데 우편물 앞뒤 상하 좌우는 완전히 봉해야 된다. 다만 그 접착식 같은 경우 뭐 우리 주소 같은 걸 갖다가 일일이 손으로 안 쓰고 이런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풀로 이렇게 붙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완전히 봉해하라. 완전히 접착해라. 그 말인 거고 그다음 여기도 특정 부분이 튀어나오거나 눌러찍기, 돋아내기, 구멍 뚫기 없이 균일해라. 뭐가 튀어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글자가 막 튀어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 다만 점자 기록만큼은 허용됩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은 점자 기록을 통해서 이건 튀어나와야지 이거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종이, 수입 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라든지 점자 기록은 허용된다. 그러니까 종이를 갖다가 아까 우리 뭐 할 수는 있다 그랬어요. 완전히 이렇게 붙여서 보낼 수는 있다는 거.
약간은 튀어나오겠죠. 종이 두께만큼은. 그러나 종이를 갖다가 풀로 이제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쓰는 것보다도 프린트 인쇄해가지고 종이 오려가지고 여기다가 주소 딱 쓰고 주소라든지 이런 걸 다 붙일 수는 있다. 그리고 점자는 허용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튀어나온 것, 도드라진 것 이런 건 안 되는데 점자라든지 종이 같은 걸 완전히 붙이는 것 그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이다. 제가 웬만한 건 다 외우라고 하고 저도 다 외웁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외우지 못한 걸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강요를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2016년도부터 매년 시험장에 이제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저히 못 외우게 하는 것은 외우지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그냥 맡깁니다.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거는 외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거 못 외우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만 이 부분도 계속 이제 좀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 이제 공부할 때만 해도 야 이거 어떻게 외우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여기 기계 처리를 위한 뭘 남겨놔라고요? 여백 공간. 여기다가 막 주소 쓰고 이름 쓰고 우편번호 쓰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게 양쪽 다 여백 공간이 있어야 돼요. 봉투가 있으면 양쪽 다 여백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게 만약 편지 봉투라고 한다면 양쪽 다. 그러면 자, 앞면. 요게 앞면이죠. 앞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오른쪽 끝에서부터 요 공간 요게 얼마다? 140. 여기까지는 최소 자 여러분들 여백 공간으로서 140mm 이렇게 남겨놓고요. 그 다음 밑면에서 17mm 여기 17mm 이렇게 남겨놓고 그 다음 오른쪽 우편번호 끝에서부터 20m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우편번호 여기 끝에서부터 20mm까지 이렇게 남겨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mm. 그래서 요 공간 여기 20mm. 그래서 이거 제가 끝까지 칠해버리는데 이 부분만큼은 자 뭐를 위한 거다? 기계 판독을 위해서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 뒤집으면 요거는 지금 오른쪽이었지만 이제는 요거는 뭐가 될까요? 뒷면이면 왼쪽 끝에서 되겠죠. 역시 140, 17 요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뒷면에는 아무것도 안 쓸 거니까 일반적으로 주소나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140, 17, 20mm 요게 이제 뭘 위한 거다? 기계 판독을 위해서 비워둬야 되는 그런 공간이고요. 역시 마찬가지 효용 오차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5mm가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요게 바로 기계 처리를 위한 그 7번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7의 공간 바깥에다 쓰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 공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우편번호를 여기다 침해해가지고 쓰면은 안 된다 그 말인 겁니다. 듣나요? 자, 요게 봉투 그 관련되는 규격 요건. 그러니까 규격 요건을 일단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 아직 건장 요건 들어가기 전이니까 규격 요건 처음에 뭐 있었어요? 크기가 있었죠. 그다음 모양이 있었죠. 직사각형. 그다음 중량이 있었죠. 3g에서 50g이라는 그 중량이 있었고요. 그다음 종이 그 재질이 있었고, 그다음 우편번호, 그다음에 그 표면 뭐 내용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계 처리를 위한 여백 공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긋나면 뭐가 된다? 규격 외 요금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엽서입니다. 자, 엽서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거니까 자, 우리 90, 140 한다면 플러스 30씩만 해주면 돼요. 90, 140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90에서 30 따면 120, 그래서 120, 그 다음에 140에서 30 따면 얼마다? 170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직사각형 형태고 엽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다? 엽서라고 되어 있죠. 역시 위반시 규격 외 취급 별도 봉투로 포함하지 않는다. 중량은요 2g에서 5g. 다만 길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 자, 세로 크기가 110mm를 넘거나 가로 크기가 153mm를 넘는 경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거 길이까지 암기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2g에서 5g이지만 요렇게 길이가 좀 긴 경우 같은 경우는 너무 여러분 중량이 안 나간다는 것은 종이가 너무 얇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편 엽서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지 그래도 이게 훼손되지 않고 나가는데 막 습다지 같은 막 얇은 걸 엽서처럼 만들어 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중량이 몇 g? 최소 4g에서 5g. 요까지 또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량은 2g에서 5g이지만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들, 가로든 세로든 간에 길이가 되는 것들은 최소 중량이 4g으로 상향 조정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재질 역시 종이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우편번호 기재. 이건 여러분들 왼쪽에서 공부 열심히 했었으면 안 봐도 돼. 똑같습니다. 내용 완전히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왼쪽에 봤던 내용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것도 똑같아요. 표면 및 내용물도 아까 이런 거 형광물질 쓰지 마라. 대신 종이 수입인지 완전히 밀착하거나 점자 기록은 허용된다. 그 다음에 기계 처리를 위한 것 140, 17, 20mm 그거까지 완전히 똑같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요 중요사항 비교 정리해가지고, 요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채우든지.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채우는 거는 이제 수업용이고요. 아까처럼 그림 그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제일 쉽게 되더라고요. 대신 이제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90, 140 이걸 갖다 기준을 못 잡아버리면 지금까지 제가 암기했던 방법 이거는 헛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90, 140 딱 한 다음에 이렇게 30씩 엽서에 먼저 30씩 해주고 120, 130, 140이니까 봉투에 이제 130 써주고 우리 여성분들의 평균 신발 사이즈 235.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통 이제 여자분들 하면 235, 남자분들은 뭐 265. 요즘은 이제 다들 키도 크고 해서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세요. 한번 채워볼까요? 요거 딱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봉투, 엽서, 자 채소 여권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요. 세로가 이제 짧으니까 세로 90, 가로 140, 여기도 90, 140 이렇게 딱 채우면 되고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된다? 30씩 키우라 그랬죠. 그래서 120, 170 이렇게 하고요. 120, 140 있으면 여기 이제 여기 뭘 쓴다? 130 쓰고 가장 긴 변인 가로의 길이는 여성 신발 사이즈 235 이렇게 하고요. 다만 이제 봉투에 넣어서 발송하는 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두께가 있다 했죠. 이건 0.16에서 5mm, 0.16에서 5mm다. 자, 중량 같은 경우는 자, 요게 2g에서 5g, 여기는 3g에서 50g 이런 식으로 딱 채워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요게 뭐 단순 암기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 예전 수험생분들도 다 물론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는 분들은 다 암기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 암기를 할 거고요. 이게 잘 안 외워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쉽네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 하루 아니면 일주일 뭐 지나면 당연히 까먹는데 까먹더라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계속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물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중에 다시 볼 때 까먹더라도 한번 외워놨던 경험이 있으면 다음번에는 여러분들 훨씬 더 빨리 외워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몇 번을 이제 반복을 했는데 저는 난 이건 헷갈린다 그러면 이런 건 여러분들 딱 표시를 해놨다가 시험장 가서 아니면 시험 전날이라도 딱 한번 체크를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사제하는 우편 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교재에 여러분들 이제 처음으로 수정할 게 하나 나오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 지난번 작년에 수정 공고 이후에 이제 금액이 바뀐 게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450이라고 좀 교재에는 430이라고 되어 있죠. 450으로 이렇게 요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바뀌니까 자, 그럼 보세요. 사제하는 우편 엽서라고 되어 있는데 엽서가 뭐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엽서도 우정사업본부에서 아까 제시한 건장 요건들이 있었죠. 그 규격 요건들 여기 우리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시한 이 요건 요기에 맞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요건을 갖다가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뭘 하겠다? 규격 외 요금을 이제 주겠다라는 겁니다. 부과하겠다. 그래서 개인이 만들었는데 자 50g까지 우리 5g, 5에서 25, 25에서 50g, 50g까지 규격 외 엽서에 대해서는 자 얼마를 갖다가 여러분 적용한다? 450원을 요금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보세요. 450원 금액. 그러니까 규격 외 엽서 이제 50g까지 규격 외 엽서는 450원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요 뒷부분 이제 건장 요건하고 요 부분은 제가 내일 자, 요거 뒷부분은 좀 할게요. 중간에 오후 수업도 있고 하니까 일단 첫날이라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내용이 좀 천천히 좀 나갔는데 다만 우편은 여러분 우리 진도대로 충분히 끝내고 나중에 좀 시간이 좀 남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까지 했던 것 여러분들 좀 잘 복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내일 수업하는 것까지 같이 이제 또 해서 하면 앞부분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이게 출제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적극적으로 좀 공부 방법을 갖다가 좀 익히시는 것 그런 것도 예상도 하고 하는 그렇게 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